저도 25년 경제전망서에서 미국을 이제 미국 나홀로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네네. 했고요. 그리고 이걸 굳이 좀 적합한 언어로 바꾸면 미국 예외주의. 음.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는데 미국만 나홀로 음. 오히려 성장세가 뒷받침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단을 하고 있고 그 의견에 더 강한 동조를 받고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음. 지금은. 자, 그럼 여쭙겠습니다. 왜 미국은 지지 않는 걸까요? 소위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 부채가 좀 문제일 수 있겠는데 음. 그거마저 터지지 않고 미국 경제가 계속 온전하게 견조하게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제가 그러면 정부 부채를 바라보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정부 부채가 지금 정부 부채 규모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정부 부채가 예를 들어서 지금 36조 달러거든요. 미국 정부 부채 찍어 놓은 게. 네. 그 규모가 36조 달러든 뭐 10조 달러든 19조 달러든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GDP 대비해서 지금 정부 부채 규모가 얼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부 부채가 지속 가능하냐, 지속 불가능하냐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GDP 대비해서 미국 정부 부채 규모는 거의 120%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으로 봐도 현재 상황은 높은 수준은 맞아요. 근데 이게 지속 불가능하냐 가능하냐를 따질 때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지금 미국의 부채 정부 부채 이자율이 지금 미국의 성장률보다 높으냐 낮으냐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저는 모든 방송을 나갈 때마다 미국의 성장이 지금 죽고 있느냐 살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네. 미국의 성장은 인플레이션과 실질 성장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상 적절한 인플레이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 성장률 자체가 올라가려면 네. 실질 성장만으로는 올릴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정부 부채는 앞으로 10년 뒤, 15년 뒤에 규모는 지금 35조 달러에서 절대 저는 미국 정부가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는 절대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베센트든 트럼프든 우리 정부 지출 효율화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덜 쓰겠다 더 쓰겠다라는 개념이지 네. 미국의 재정 적자는 계속 늘어날 걸로 봅니다. 네. 대신 이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으려면 미국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2025년도 그 미국의 성장을 보면 네. 대충 한 5% 정도 나와요. 근데 미국 사실 이렇게 나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년도 그러면 지금 수준으로 나올 수 있느냐,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느냐를 네. 판단하는 게 미국 정부 부채가 망가지느냐, 지속 가능하냐를 결정하는 키 포인트가 될 걸로 봅니다. 네. 저는 내년도 미국의 성장률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걸로 보고요. 그러면 24년 이- 아, 성장률보다 아니면 25년 전망치보다 2024년보다 24년 성장률 네, 전망치보다 지금 어찌됐건 2025년은 4년보다 낮아질 걸로 대부분 전망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가 약간 좀 둔화될 걸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더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러면 IMF 전망치로 기준한다면 네, 25년 성장률 전망치가 2.6% 네, 그리고 25년 전망치가 2.2% 네, 현재로서는 네. 근데 2.6%에서 2.2%로 다소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게 아니라 2.6% 이상으로 더 네. 성장 도약한다 네. 이 뜻이죠? 네. 네. 물론 인플레이션도 좀 더 올라갈 걸로 봅니다. 지금보다. 네. 그러니까 명목 성장 자체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일단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성장과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금리 인하는. 그게 성장을 더 많이 자극을 하냐 물가를 더 많이 자극을 하냐 그게 이제 내년의 키포인트가 될 건데 네. 저는 물가를 볼 때 항상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항상 그 물가는
그러니까 공급이 충분히 전제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항상 성장이 좋아져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그냥 물가 혼자서 막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가에 대한 전망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지만 그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성장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게 물가를 자극할 거라고 보는 입장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우리가 2022년도에 봤던 그 물가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예. 그거 보시면 대부분 공급망이 막혀서 생겼던 경우가 일정 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이죠. 예. 그런데 그거를 단순하게 1970년도에 돌려가지고 야, 이번에 또 2차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2차 하이퍼 인플레이션 올 거다라고 하는 전망도 요즘에 꽤 나오거든요. 네. 물론 물가가 좀 지금보다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거라고 하는 전망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2022년도와 비슷한 그리고 1970년도와 비슷한 2차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오려면 또 그런 공급망 차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데 그 가능성을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제가 사실 제일 인플레이션을 볼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게 지금 글로벌 공급망 그 GSCPI라는 하는 지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느냐 안 생기고 있느냐를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내년에 미국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 중에 한 명입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우리 부장님 뵙고 네. 이 대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구독자님이셔서 그런가. 그래서 공감의 토론이 더 진행될 것 네네. 같은데요. 제가 이 질문 드려볼게요. 22년에 그러니까 6, 7월 정도에 미국 6월 물가 상승률이 CPI 기준으로 9.1%, 네 맞아요. 그리고 PCE 기준으로는 6.3%.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숫자가 정확히 41년 만에 최고치고, 근데 그 인플레가 야기된 이유를 혹자는 코로나19 때 유동성을 너무나 풀어서 금리를 너무나 제로 금리로 내려서라고만 상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다 먼저. 말씀 주셨던 것처럼 22년에 인플레가 야기된 것은 그것도 일부 있겠지만 그렇다면 수요발 인플레이션이어야 돼요. 근데 22년에 보면 각종 원자재 가격이 다 튀었거든요. 전쟁 이후에, 러우 전쟁 이후에. 맞아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원유, 그런 에너지 가격, 또 식료품 원자재 가격, 철, 비철 금속과 같은 자원 가격, 이 모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게 반영된 인플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발인 거예요. 맞아요. 수요발이 아니라. 네.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에 따른 20년, 21년 동안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가동한 것에 따른 인플레라고만 한다면 수요발이어야 돼요. 근데 22년에 찾아온 것은 공급발이 더 강하다. 네. 그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렸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부부장님 입장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그래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제가 그래서 전 GSCPI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기서 보면 GSCPI라고 하는 지수가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선. 네네. 그 옆에 그 녹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그 CPI 지수입니다. 저 혹시 GS가 광석 글로벌 GS. 예. 글로벌 서플라이지. 농담입니다. 예, 농담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저걸 보면 구독자분들 떠나시네.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저도 그렇게 경제학을 배웠고 네. 제가 경제학과 나온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저도 그렇게 경제학을 공부할 때 배웠고 뭐 교수님도 그렇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네, 당연히. 우리는 과거 50년 동안 1970년대 이후에 항상 그 밀턴 프리드만이 주장하는 화폐 수량설 네.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돈이 떨어지면 또 화폐를 덜 발행하면 네.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수 있다. 예. 화폐를 많이 풀어서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자극이 되니까 예. 그걸로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 거고 금리를 올려서 실업률도 좀 올리고 뭐 수요를 좀 떨어뜨리면 다시 이거는 좀 둔화가 된다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냥 경제학 이론이에요. 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근데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하나밖에 안 팔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올라갑니다. 모두가 그걸 사고 싶어 하니까. 그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라고 하면 더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겠죠. 그런데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돈을 많이 푸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돈을 실질적으로 연준은 양적 완화라는 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많이 풀었지만, 근데 그때 인플레이션 왔나요? 안 왔잖아요. 그때도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왔고 지금은 그때는 안 왔고 지금은 온다라고 하면 사실 화폐 수량설에 근거를 하면 그게 100%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코로나 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자체가 꽉 막혔고 그때 당시에 보면 저도 그때 막 차 살까 말까 고민했던 시기인데 신차보다 중고차 더 비쌌어요. 신차가 만들어지려면 부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차를 한 대 만들려고 하면 그 부품을 우리나라에 있는 다 제품으로 못 사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품목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야 돼요. 근데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신차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중고차의 사람들은 그 돈을 소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신차보다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고 그게 일반 뭐 차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마스크도 사실 껴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안 파니까 원래 뭐 1,000원이면 살 수 있던 걸 그때 막 몇만 원씩 주고 샀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못 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공급망이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저는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을 했다라고 보는 입장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돈은 있었고 사람들이 돈을 풀어줬으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저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풀어주면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생기기 마련이에요. 원래 네.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채권이 다 그쪽으로 돈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근데 좀 웃긴 게 자산 인플레이션이 낙수 효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요. 네. 주식이 올랐다고 해서 그게 인플레이션 바로 오지 않거든요. 주식 하는 사람들은 계속 주식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사는 사람은 부동산 계속 하고 있고요. 자산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물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상당한 시일이 걸려요. 그래서 언젠가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게 자산 인플레이션과 뭐 성장과 이런 모든 관점이 영향이 되면서 미치는 거지. 이게 2020년도에 우리가 봤던 그런 인플레이션 상승 있잖아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거는 철저하게 저는 공급망 차질에 의한 인플레이션이었고 자산 인플레이션이든 뭐 돈을 많이 풀어서 생겼던 화폐 수량성 관점에서는 뭐 영향을 안 미쳤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 있었으면 연준이 9.1% 그 인플레이션이 9.1% 가고 연준이 막 5.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네. 주신 의견 너무나 좋고요. 저도 역시 토론자로서 네, 네. 첨언을 좀 드린다면 너무나 유명했던 그 격돌했던 토론이 있었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완화적 통화 정책을 도입했고 네. 그래서 22년을 앞두고 2차 인플레가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경제학 대가인 크루그먼과 래리 서머스 두 교수님이 격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장이죠. 거장 대 거장으로. 근데 그 당시에 한 분은 인플레 온다. 한 분은 안 온다. 근데 결국은 인플레 왔으니까 이 사람이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안 온다고 주장한 사람이 틀렸다. 또 이분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가 온다고 주장한 근거에 전쟁이 없었어요. 22년에 전쟁이 오니까 공급망 대란이 오고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올라서 그래서 인플레가 온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20년, 21년 동안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래서 인플레 온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안 온다라고 주장한 것도 사실은 틀리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인플레가 온 것이지 그 주장의 근거를 들어야 된다. 저는 항상 그 말씀 드리는데 말씀 주셨던 그 근거들도 굉장히 강하고 한 가지 또 첨언을 드린다면 41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던 건데 그럼 41년 전에는 어떤 인플레였냐? 오일 쇼크에 따른 인플레예요. 역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게 반영된 물가가 초인플레이션이었던 거고 41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확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때도 대대적인 양적 완화의 시대가 왔었고 저도 그때 기억하는데 학생들한테 이 미국 경제론 강의를 하는데 quantitative is 1, 2, 3 어마어마하게 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인플레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것도 영향은 있겠지만
꼭 그것만이 인플레를 야기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닐 음. 것이다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하면 아까 이제 부부장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저는 양적 완화 혹은 금리 인하를 수도꼭지를 이렇게 튼다고 비유를 해요. 물을 트는 거예요. 네. 다만 이 물을 트는 것은 목적은 뭘까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앞에 컵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컵이 두 개가 있는데 수도꼭지를 트는 이유는 사실 이 경기 부양을 위해 물이 다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틀죠. 근데 안타깝게도 부작용이 초래돼요. 이 물을 틀었는데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주식시장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금리를 인하해서 기업들이 낮은 금리네 신규 투자해야지. 그래서 고용이 많이 창출되고 소비가 회복되고 선순환을 일으키네. 여기에 물이 쏟아지길 바란 마음으로 양적 완화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근데 물이 이쪽으로 많이 더 들어가게 되면 경기 부양 효과는 별로 없고 음. 그리고 그냥 인플레 효과도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도 해석을 합니다. 아. 예. 그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부장님을 뵈서 재밌고 반갑습니다. 구독자라서 그런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는 이제 뭐가 맞다 틀리다를 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들으시라. 네. 그래서 저랑 전혀 상충되는 분들도 초대를 해서 예를 들면 미국 파국 온다. 금융위기 피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그 전문가분들도 오셔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의견도 존중돼야 되고 다만 어떤 근거인지를 좀 여쭙고 저는 이런 근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토론의 과정에서 갖가지 그 이유들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논리가 이제 탄탄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예, 저는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채널이 아니다. 예. 예. 저도 물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는 채널이다. 저는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주신 의견도 다 귀중합니다. 각각의 다른 상충되는 의견도.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 미국 대공황 오는가? 미국발 대공황은 아니라 오히려 미국발 대호황 온다에 가깝다. 대호황. 그죠? 네, 굳이 따지면 네. 대공황이 아니라 대호황. 대호황. 갑자기 저 대호황까지는 아니지만 예, 약 2024년보다는 2025년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셨던 미국 정부 부채 터질까? 터지지 않는 한 미국 경제가 그래도 견조하게 지속될 수 있다. 제가 터질 위협은 상당히 없죠. 제가 정부 부채를 보는 관점을 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부채를 찍어내서 돈을 주는 방식은 저는 세계 양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라는 양동이가 있고 미국 내 민간이라는 양동이가 있고 해외 양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미국이 달러라는 게 전 세계를 다 풀리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하면 미국이 정부 부채를 찍어서 조달하는 게 달러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달러를 네. 민간에다가 이렇게 돈을 줄 수도 있고 해외 쪽으로도 돈을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미국 정부의 부채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해외 국가들에게 흑자로 갈 수 있는 거고 미국 내에 있는 민간에 흑자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적자를 계속 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 풀린 적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낸 적자를 가지고 풀어준다는 관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 부채를 볼 때 좀 봐야 되는 게 과거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뭔가 민간에서 뻥 터졌던 것들이 민간의 부채가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위기가 빠졌던 거예요. 네.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해외든. 그래서 달러가 지금 공급이 잘 되고 있느냐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미국 정부는 돈을 찍어가지고 과거에 무슨 위기가 생겼을 때는 해외에도 돈을 풀어주고 미국 민간에도 돈을 풀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해외에는 돈을 안 줍니다. 다 미국 내에 있는 민간과 개인들에게 돈을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정부 부채는 우리는 계속 미국 정부 부채 문제 이것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 부채가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미국 민간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보조금 형태로 줄 수도 있고 뭐 사회복지 형태로 줄 수도 있고 다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민간으로 들어가는 돈들은 민간의 재무 상태를 계속 좋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표만 이거 사실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표만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미국 기업들의 순이자 비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미국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입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좀 그래프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미국 기업들의 순이자 비용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일은 일어날까? 미국 기업들은 당시에 자기들의 그 채권, 미국 기업들은 회사채를 찍어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은행 대출을 일으켜서도 자기들의 부채를 조달하고. 근데 코로나 당시에 저금리 시기 때 회사채를 만기를 길게 해서 다 조달을 해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가는 비용 자체가 저금리로 일단 돈이 다 마킹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계속 민간으로 돈을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 지금 현재 기업들 보면 순이자 비용 자체가 매우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지금 매우 건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표는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인데 그래프 보시면 미국, 캐나다, 호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밑으로 좀 뚝 떨어져 있는 저 그래프 있죠. 녹색 그래프. 네. 저게 지금 미국 가계의 현재 상황이에요. 미국 가계는 08년도 이후에 부동산으로 한번 C급을 해보니까 네. 그런 식의 이제 자기들은 부채 조달을 잘 안 하고 있었고 현재 미국 가계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체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소득 대비 부채가 지금 저만큼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 미국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보시면 지금 10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호주랑 캐나다는 지금 180%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미국 정부 부채에 지금 너무 매몰되어 있지만 미국 정부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자기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풀어낼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비기축통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부채 비율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정부가 제일 디폴트가 나냐 아니면 정부가 망하냐 이런 거를 판단을 할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같은 비기축통화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더 전 맞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미국 정부의 부채는 그리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고 현재 지금 글로벌 1위 패권국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라는 국가가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GDP가 계속 잘 나오고 있느냐라는 걸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러면 그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관점이라고 하면 정부 부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 민간에 저기서 뭔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더 우리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재 미국 성장 자체가 그리고 미국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할 때 미국의 성장은 제가 좀 이따가 한 번 더 자세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근데 현재 민간에서는 매우 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정부 부채 뭐 터질까라는 그 대주제에 대해서 터지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시고 오히려 인플레는 좀 성장도 뒷받침되고 인플레도 좀 어느 정도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오히려 무서운 거지. 지금 미국 경제가 다시 붕괴될까, 경제 위기 올까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이제 공감하는 게 경제 위기 때 미국과 같은 나라는 정말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가동하고 뭐 유동성도 공급하고 정부가 부채를 떠안는 구조죠. 좀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부담을 떠안기보다는 가계와 기업이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그렇죠, 아닌가 지금. 하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기업의 순이자 비용은 줄어들고 또 가계도 이 건전성이 올라갑니다. 가계 건전성이 지금 아까 DTI 기준으로 보여주셨지만 근데 미국 정부는 계속 순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서 거의 그렇죠. 국방비에 맞먹는 수준으로 정부로서도 2차 이자 부담이 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게 어쩌면 한 가지 측면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관점에서 기축통화국으로서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정부가 부채가 터진다. 그럼 뭐 경제 위기 오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끊임없이 가계와 기업에 지원해줄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할 필요는 없겠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기숙사를 차렸습니다. 경제 기숙사입니다. 매주 또 매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어떤 경제 현안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행간을 좀 읽어드리기 위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광석의 오피셜 클럽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